알고는 싶은데 읽기엔 바쁜 우리를 위한 독서 대행 콘텐츠 직독잡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랜만에 직독잡설 진행을 다시 맡게 된 백희영 기자입니다. 직독잡설, 여러분을 위한 본격 독서 대행 방송으로 매주 찾아뵙고 있는데요. 오늘도 남궁민 기자와 윤상원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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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지난번 에피소드 나간 후에 코로나 사태가 이제 1000명, 하루 확진자 1000명도 넘어가고 정말 심각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지내세요? 다들 집콕중? 집콕하고 있습니다. 완전.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그 유례없는, 그러니까 하루에 1000명이 나오니까 역시 심리적 방어선이 뭔가 무너진 느낌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오늘 녹음하러 처음 나왔는데 우리 녹음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취소되지 해야 되나 않을까 말아야 되나 걱정이 많았죠. 네. 철저한 방역을 갖춘 스튜디오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열 다들 재셨죠? 열 당연히 쟀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번 주,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녹음 기준으로 아직 3단계가 올라가지 않았는데 3단계가 되면 저희가 아무래도 이 폐쇄적인 그 팟캐스트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하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대책을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그쵸. 스튜디오도 폐쇄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근데 참 기준이 좀 저는 애매한 것 같아요. 약간 브런치 카페랑 뭐 이런 스튜디오나 스터디 카페는 또 열고 약간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이 뭔지 잘 모르겠네. 근데 진짜 그걸 다 정하기도 쉽지 않은데 세상에 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는 카페에다 맥주병만 올려놓고 하면 영업이 된다고. 맞아. 네, 그런 거 나오는 거 보면. 근데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모두가 그냥 알아서들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걸 규제를 하려고 그렇죠. 하니까 그 규제로 힘든 어떻게 것 다 같아요.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들 선진 시민이 되어서 집 밖으로 당분간 나오지 않는 게 중요한 네. 것 같습니다. 그죠? 코로나 때문에 책을 좀 더 열심히 읽으셨나요? 집에만 있으면. 집에만 있었는데 일을 열심히 했죠. 일을 열심히 하고 이제 밤낮 없이. 요즘 책도 읽고 팟캐스트 듣기 딱 좋은 시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일을 열심히 한 윤상원 기자가 오늘 준비한 책인데요. 어떤 책인가요? 네, 오늘 준비한 책은 지리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세계 주요 국가들의 지리를 중심으로 안보와 문화 등을 설명하는 책인데 이 책을 이제 통으로 설명드리는 게 좀 그럴 것 같아서 각각 지역을 나눠서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책인가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책이고 이렇게 세계 열강들을 하나씩 설명한 책이, 그것도 이제 지리라는 관점에서 지정학적으로 설명한 책이 별로 없기 때문에 좀 길게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이 책이 막 그 실검 1위도 하고 이랬는데 그게 생각해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지정학에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이런데 뭐 약간 영국, 미국 이렇게 전 세계적인 제국을 한 나라들이 이런 거 참 관심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 책이 뭔가 전 세계 지정학을 다 다룬 대중서로는 진짜 제일 유명한 책? 제일 처음에 유행시킨 책이라서 그랬던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그 실검 오른 게 이제 TVN에서, 저는 이런 예능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책 읽어드립니다라는 시사교양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한번 소개가 된 후로 좀 유명해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책 내용을 요약해주고 뭐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거기 앞에 설민석 그 역사 한국사 가르치시는 설민석 강사가 나와서 설명을 하면서 이번에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처음 봤는데 뭐 근데 그 전에도 베스트셀러에 맞아요. 오르긴 했었어요. 저 이 책 한 2016년인가? 맞아, 꽤 예전부터 오래전에 봤어요. 네. 봤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책은 아닌 거죠?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책은 아니고 2016년에 그 영국 유명한 경제지죠. 파이낸셜 타임스의 외교부 출입 기자인 팀 마샬이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이분이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터키 특파원도 다니고 뭐 어디 이제 외교부 출입도 하고 그 뒤로 영국 스카이 뉴스, 여기도 되게 유명한 방송사죠. 여기 외교부문 에디터로도 가고 공영방송사 BBC도 이렇게 거쳐서 언론계에 깊게 몸담고 있던 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중동 지역도 이제 터키 다녀왔다고 했잖아요. 터키 특파원도 했고 중동 지역도 특파원을 했었고 종군 기자를 정말 많이 한 분이라서, 그래서 일단 안보, 분쟁, 국제 관계 이쪽에 되게 능통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책을 쓰긴 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아쉬운 부분이라면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번역이 정말 매끄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번역 투도 심하고 어떤
뭐 용어들은 원래 쓰는 용어들이 있는데 좀 잘못 쓰인 용어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맞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렵게 읽은 것 같아요. 저 저도. 이거 보면서 약간 진짜 어이없다고 생각한 게 여기 그 북중평원 네. 이라는 말이 나와요. 북중평원. 북중평원 맞아. 그 영어로 노스 뭐 차이나 뭐 플레인 뭐 네. 이런 그레이트 플레인 이런 걸 텐데 네. 그 화북평하잖아요. 화북평이야. 음. 우리는 중원이라고 많이 하고. 그렇죠. 근데 사실 번역을 한다는 분들이 이런 거를 매끄럽게 해야 좋은 번역이잖아요. 뭐 이걸 굳이 화북평화라고 할 게 아니라 뭐 화중원이라고 하던지 한국인들한테 익숙한. 맞아. 근데 그거를 그냥 북중평원으로 해놓으니까 살면서 전 지리를 엄청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어딜 말하는 거지 하다가 안 거죠. 그걸 보면서 아 번역이 이거 너무 전문성 없는 번역을 했다 그 생각은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조금 어려운 책이었다. 어려운 책이었는데 근데 확실히 이거 번역은 진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긴 해요. 너무 매끄럽지가 않아서 아무튼 뭐 이제 뭐 이게 번역가 분의 잘못인지 안 그러면 뭐 속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거를 사서 읽으시는 분들은 좀 유념을 하고 그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번역이 매끄럽지도 않고 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번역이 아니다. 그럼 일단 아쉬운 점은 거기까지 하고 네. 이번 주는 어디 그래서 지역인가요? 저희가 네. 이 책에서? 그래서 저희 이번 주 첫 번째 소개해드릴 지역이 중국입니다. 중국이요. 네, 그러니까 왜 중국인가요? 백 기자가 또 중국 통일시고 이렇게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일 가까운 나라니까 제일 가까운 나라이기도 하고 가까이부터 하나씩 가는 걸로 하는 실제로 걸까요? 책 맨 일부가 중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가장 앞부분에 나온 나라기도 하고 도입부기도 하고 또 핫하잖아요. 솔직히 이제 중국 하도 우리가 그 외신 이코노미스트 뭐 주간지라던가 되게 유명한 뭐 뉴욕타임즈나 외신을 보면 다 중국 얘기뿐이에요. 요즘 맞아요. 그만큼 이제 슈퍼파워 그러니까 강대국 반열에 이미 올라오긴 했지만 이제 그 미국과 헤게모니 싸움을 하는 나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에 저도 중국 공부 많이 한다고 막 공부라고 할 게 웃긴데 그냥 독서를 하면 중국 기사나 중국 책 엄청 관심 많은 게 저희가 뭐 몇 번 방송하면서 뭐 이거 사실 뭐 우리가 더 잘한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책은 거의 서구 사람들이 쓰지만 맞아. 특히 그들이 쓰는 아시아 얘기들은 우리가 보면서 막 말도 안 된다고 하고 옛날에 뭐지 피터 자이안이라고 유명한 국제정치학 그 뭐 칼럼니스트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그 책이 있는데 네. 그리고 중국이 기회가 많고 앞으로도 성장을 계속 하는 나라라서 기회가 많으면서도 서구에 비해서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게 서구 사람들이 써놓은 책을 보면 진짜 아시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정말 그냥 그들의 관점으로 쓰는 게 많잖아요. 저희가 맞아요. 그런 얘기를 몇 번 했었죠. 네. 이 스튜디오에서. 그 피터 자이안이라고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게 미국에서는 거의 이쪽 뭐 그런 국제 정치 이런 걸로 알아주는 분인데 네. 그분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얘기 있는 거예요. 뭐 일본이 그러니까 여러 걸 다 커트치고 일본이 뭐 이렇게 계속 저성장에 억눌리고 문제가 생기다 보면 옛날에 임진왜란 2차 세계대전 일으킨 것처럼 만주를 침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진짜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그분이 저보다 똑똑하겠지만 그런 거 보면서 얼마나 아시아에 대해서 이분이 모르고 있나. 아시아의 정세는 알겠지만 이런 현실적인 역사적인 토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약간 서구 분들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한국에서 더 중국 공부를 많이 하면 더 이해도 많이 하고 또 이해를 잘하면 더 가서 경제적인 활동도 잘 하겠죠. 그래서 좀 여기서도 저도 틀린 부분을 좀 봤던 게 그 네. 책 소개 부분에서 인도랑 중국의 그 지리를 설명하면서 뭐 둘이 그 싸우지 못한다. 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대적이 할 수 없는 산이 가운데 있어가지고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사실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싸우고 있죠. 맞아. 열심히 요즘은 싸우고 싸우고 있죠. 있잖아요. 예전에 중국군이 그 마오쩌둥 때인가 중국군이 뉴델리 근처까지 남진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 이게 뭔가 지리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그 아시아의 정서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해 못하는 거죠. 이게 물론 저희가 앞으로 이게 지금 중국만 오늘 하는 거 앞으로도 쭉 돌아가면서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정학이라는 게 엄청 학문인 건 맞는데 좀 이런 지리적으로만 보는 분들의 좀 패착이 있는 것 있긴 같아요. 있더라고요. 그걸 저도 뭔가 꿰어 보면서 맞추는 듯한 느낌? 맞아요. 네,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지정학이라는 학문의 한계인지 안 그러면 이 분의 한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시작 전부터 너무 그러게 아쉬운 부분만 계속 아쉬운 얘기하는. 끝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근데 엄청 좋은 책입니다. 네. 엄청 재밌고 이 좋은 책 본격적으로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이거 소개해드리기 전에 좀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릴 부분은 이 책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보, 국제관계, 외교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다룬 기자가 쓴 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이 외교부 출입을 오래 하셨고 뭐 특파원 종군 기자도 많이 하셨고. 근데 이제 책에 나온 내용에 따르면 국제 문제를 다룬 보고서는 물리적인 지리를 고려한 지정학이 좀 도외시되는 경우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근데 제가 국제부 기자가 잘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백 기자한테 좀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 그러니까 실제로 좀 뉴스에서도 이런 지리적 특성이 안 다뤄지는 편인가요? 제가 몰라서 안 다루는 걸 수도 있죠. 음. 아니 근데 지리적 특성을 다루려면은 되게 거슬러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배경을 다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죠. 뉴스는 원래 좀 짧게 치고 나가는 그런 매체니까. 그리고 한국 백 기자가 더 잘 알겠지만 한국인들이 전 세계에 관심을 가진 지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맞아. 이런 지구적인 규모의 뭘 생각하는 습관이 아직 저희가 안 돼 있어요. 저희 사실은 저희 머릿속에는 미국이랑 중국이랑 뭐 일본 정도가 이렇게 세계관 안에 들어와 있지 뭐 전 세계를 다 생각하는 게 저희 습관이 안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보통 보면 뭐 영국이나 미국 이렇게 프랑스는 제국주의 했던 나라들은 그런 지리적으로 보는 언론들도 그래서 보면은 막 중동 뉴스나 뭐 어디 뭐 아프리카 뉴스 뭐 이런 거 엄청 많이 깊게 다루잖아요. 외신 애들 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저희는 전 세계적인 뷰로 보는 습관 안 돼 있는. 그쵸. 근데 뭐 저는 최근에 그 아제르바이잔 문제 관련해 가지고 네. 제가 그 대사 인터뷰 한번 했었잖아요. 네네. 그때 좀 지리 왜 전쟁을 했었는지, 왜 그 지리적으로 그 전쟁을 한 위치가 중요했는지 뭐 그런 얘기를 좀 하면서 되게 이런 거를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잘 안 읽더라고요. 사람들이 그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제가 그걸 아제르바이잔- 열심히 썼는데 아제르바이잔 전쟁이 난지를 모르는 분들도 많을 거고 그렇죠. 어디 있는지 알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제르바이잔이 솔직히 나라라고 인식하는 분들도 사실 많이 없죠. 네. 아제르바이잔하고 아르메니아하고 전쟁이 났는데 어떤 지리학적인 특징이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열심히 썼는데 잘 안 읽어요. 그죠. 근데 별 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사실 없고 사람들이. 우리랑 관계가 없으니까 사실. 관계도 없고. 왜 아제르바이잔 전쟁이 뭐 우리한테 얼마나 관련이 있겠어요. 그쵸. 전 세계 뉴스가 쏟아지는데. 근데 이제 뭐 어쨌든 그 외신이 많이 그러니까 외신은 우리나라보다는 관심이 많기도 하니까. 근데 그 외신들이나 국제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가들조차도 사실 좀 지정학적인 거는 약간 그 고려를 잘 안 한다고 이제 마샬 작가가 얘기를 합니다. 이게 현대 기술이 워낙 발전하고 인터넷이나 비행기 덕분에 좀 물리적인 거리나 커뮤니케이션의 격차가 좀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여전히 이제 작가가 주장하는 거는 아니야. 이제 지리적인 영향력이 크다. 여전히 영향력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드는 게 중국과 인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과 인도 사이에 히말라야 산맥이 있기 때문에 정치나 문화적 공통점이 많지가 않다. 그리고 두 나라 사이가 안 좋은데 두 나라 이제 사이에 두고 있는 산맥 덕분에 충돌을 좀 막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아까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는 이게 근데 이게 뭐 일단 지금까지는 근데 그랬는데. 엄청 큰 조건이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 뭐 그렇죠. 그 히말라야가 없었으면 더 싸웠을 것이다.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도는 하나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만약 히말라야까지 없었으면 중국이 과연 독자적으로 따로 문명을 만들 수 있었을까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 사막이랑 뭐 히말라야로 막혀 있으니까. 근데 히말라야가 어쨌든 그 좀 두 나라를 나눌 수 있는 정말 큰 물리적인 장벽인 그쵸, 거는 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사실 학계에 많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제 두 나라가 충돌하는 거를 좀 억제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엄청 큰 날씨 같은 거죠. 뭐 기본 조건이니까. 근데 아까 이제 백희영 기자가 좀 한계라고 했던 부분에 좀 덧붙이고 싶은 부분 중 하나가 사실 이 히말라야 산맥 그러니까 이분이 지리를 좀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 두 나라가 핵 보유국이라는 점을 좀 간과를 한 점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두 나라가 어딜 말하는 거죠? 인도와 중국이죠. 아, 예, 예. 그러니까 인도와 중국이 지금 뭐 국경 분쟁도 있고 그런데 사실 그 핵 보유국이라서 전쟁을 안 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거를 국제 관계를 전문적으로 배우면 MAD라고들 많이 하는데 Mutually Assured Destruction이죠. 그러니까 핵 보유국끼리는 핵을 한번 쏘면 이제 그 나라가 어떻게든 끝장나는 거를 이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그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상호 우리 확증 모두가 파괴 말하는 거죠. 그렇죠. 상호 네. 확증 파괴라고 번역을 하는군요. 이게 서로가 서로를 죽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네. 오히려 죽이지 못한다. 전쟁을 절대 하지 않는다. 네. 이런 얘기. 저는 이걸 영어로 배워서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됐나 저는 싶었는데 한글로 배워서 한글로 말해봤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게 매우 중요한 개념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것만 봐도 작가가 지리나 지정학을 얼마나 중요시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책이 이제 얼마나 이 지리와 지정학을 토대로 안보와 그 국가 안보를 좀 풀어낼 건지 미리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한 가지 이런 관점이라고 보고 근데 또 엄청 중요한 관점은 맞으니까 보면 되거든. 이걸로 뭐 결정된다는 건 아니더라도 영양학과 교수님들은 뭐 항상 그러잖아요. 그런 책들 많잖아요. 소금으로 본 세계사, 뭐 세계는 소금으로 결정됐다는 분도 있고 설탕의 세계사 하면 또 세계는 설탕으로 뭐 돌아갔다 하는 분들도 있고. 총균세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 본인이 뭐 그런 거 뭐 기자들이 하면 뭐 언론으로 본 세계사 이런 거 있지 않겠어요? 뭐 미디어의 세계사 이런 것도 있을 테니까. 없을 것 같다. 아니 그런 거 있어요. 옛날에 그런 거 있더라고. 이게 미디어 전파, 정보 전파가 바뀌면서 세계 역사가 바뀌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쓴 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뷰 중에 하나로 근데 또 중요한 뷰로 지리를 갖고 설명을 하는 분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중국을 얘기할 때도 이 지리를 가지고 주로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 책이 지리에 관한 책이고 중국부터 시작하니까 중국도 마찬가지로 지리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겠죠. 이제 중국 파트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작가가 중국 파트를 재미있는 사례로 시작을 해요. 이게 중국 잠수함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거든요. 이제 이 사례가 2006년에 일어난 겁니다. 미국이 항공모함이 되게 많잖아요. 항공모함이 뭔지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엄청나게 큰 배, 전투기와 막 폭격기와 이런 거 싣고 다니는 큰 배잖아요. 이제 그 항공모함 하나가 일본 남부랑 대만 사이에 있는 그 동중국해라고 하는 바다를 통과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항공모함은 아마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중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도 잘 모르긴 하겠다. 모르죠. 한국엔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 항공모함이 혼자 다니는 게 아니라 이 항공모함을 호위하는 이제 전단들, 그러니까 전함과 잠수함들이 엄청 많아요. 이 항공모함은 이제 무조건 보호를 해야 되니까. 군대 안 갔다 온 나도 알아요. 항모 전단 이제 항모 전단. 되게 전단. 맨날 네. 멋있는 영화에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요. 영화를 보면 알죠. 영화 아니 장면에 미국 막- 영화에서 사고 치면 바로 뜨잖아요. 맞아. 네. 항공모함 그 옆에 막 배 그러니까. 엄청 많은 거. 그리고 뭐 봤었어요. 천조국짜리는 천조국짤 하면 위에 막 그 스텔스 B2 날아다니고 밑에 한 20기, 30기 있고. 그죠. 이제 이 항모도 그날 12대 전함이랑 뭐 잠수함에 이제 얼마나 많은 레이더들이 이 항공모함을 지키고 있었겠어요. 근데 그거 하려고 몰려다니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갑자기 그 사이로 중국 잠수함이 딱 하나 떠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국 잠수함 하나를 그 많은 배들이 파악을 못한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잠수함이 만약에 어뢰를 쐈으면 그 항공모함이 하나 이렇게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항공모함 한 대 만드는데 약 5조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 있는 그 항공모함뿐만이 아니라 전투기, 폭격기 이런 거 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솔직히 우리나라 국방 1년 예산 정도가 날아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겠죠? 그런데 한국도 잠수함으로 미국 잠수함 항모 격침한 적이 있는 게 훈련이 당연히 훈련인데 그렇죠. 예전에 림팩이라고 네. 그 아시아 국가들끼리 모두 모여서 약간 제가 봤을 때 축구 대회 같은 느낌이면서 진짜 이제 미국의 우방들끼리 모여서 하는 훈련인데 그때 제가 연도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국 잠수함이 이걸 잠입을 해가지고 항공모함을 어뢰로 쏜 거예요. 근데 그 미국 애들이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처음이다. 근데 누구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생각보다 잠수함을 만 게 진짜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엄청 힘든 일이래. 그러니까 물론 중국이 그만큼 기술력이 좋은 거고 한국도 좋은 거지만 근데 왜 갑자기 잠수함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리가 국력 정치와 관련이 있다. 국력과 정치와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책이다 보니까 연관을 좀 시키는 거겠죠. 근데 이제 이 잠수함 얘기를 하는 이유가 중국이 전통적으로 육군이 강한 나라이긴 한데 이제 상대적으로는 그 전까지는 해군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나라였는데 이제 그만큼 해군도 강해지고 있다. 그래서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강대국으로 올라오고 있다. 이걸 얘기를 하고 이제 이런 맥락으로 이야기를 넣은 거거든요. 그만큼 중국의 해군이 강해지고 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중국 원래 당연히 미국이 해군력이 최고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최고긴 하지만 그 구축함 대수로 보니까 미국을 중국이 30대인가 앞서가지고 중국 이번에 기사 나왔는데 중국이 구축함에 한 110대 있고 네.
미국이 70몇 대 있대요. 물론 잠수 항공모함은 미국은 12대, 11대인가 있고 중국은 2대 있지만 그런 거 보니까 진짜 엄청난 것 같긴 해요. 그죠. 이번에 그러니까 계속 중국도 무슨 뭐 군대 현대화 한다고 되게 뉴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많이 나왔었죠. 맞아.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이제 군사력 증강의 일환으로 해군들도 강해지고 있다. 약간 이런 거죠. 근데 이제 해군,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해군이 약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는데 이제 땅이 미친 듯이 넓은 나라니까 그동안 해군이 강해질 여지가 없었긴 했잖아요. 필요가 없던 거죠, 사실은. 그죠. 왜냐하면 맞아. 그 땅덩어리 관리하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땅덩어리를 정복을 하려면 사실 배로 정복을 하는 게 아니라 보병들이 이제 인간도 걸어서, 많고. 걸어서 이제 인해 전술로 그거를 해야 되니까. 지금은 뭐 중국이 워낙 강대국이 돼가고 있어서 해군이 강해지고 있다지만 원래 중국은 뭐 지금도 어찌됐든 육군 중심 국가인데 왜 이렇게 중국은 미국과 달리 육군만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강해지게 됐냐면은 사실 역사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보병들이 지역들을 이렇게 정복을 한 역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그 화북 평야를 중심으로 엄청나게 많은 도시 국가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통일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 육군이 필요했다는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이제 마샬 작가는 중국이 내부를 통일하고 바깥으로 확장하는 전략을 구사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대륙을 먼저 가장 처음 통일한 황제가 진시 황제라고 하고 이 진나라를 세운 뒤에 이제 이 그 평원을 중심으로 중원을 중심으로 하나의 나라를 만든 뒤에 지금의 국경선을 만들기까지 한 2000년 정도가 걸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시간인데 이제 뭐 그 사이에 몽골이 침략해서 원나라가 세워지고 뭐 그게 망하고 명나라가 세워지기도 했는데 그 사이에도 18세기에 중국이 남쪽으로 남하 정책을 펴서 국경을 확장하기도 하고 근데 이쪽이 바로 이제 인도차이나 지역이죠. 그럼 그 왼쪽으로도 이제 신장 지역 그 우리가 말하는 이제 신장 자치구 그쪽을 복속하기도 해가지고 그 이것들을 다 이제 다 내륙이잖아요. 섬들이 거의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그 복속하기 위해서는 육군 중심으로 나라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 약간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힌 거 빼고는 다 정복을 하려다 보니까 걸어다니면서 할 수밖에 없었고 내 눈에 보이는 땅까지는 다 정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뭐 지금이야 상하이나 이런 그 중국 일선 도시라고 하잖아요. 뭐 상하이, 뭐 샤먼, 뭐 이런 게 유명하지만 저희가 중국 역사책 읽어보면은 상하이가 뭐 옛날에 다른 이름이 뭐 회계였나? 뭐 거의 뭐 춘추전국 시대에는 이름이 다를 정도 옛날이긴 한데. 그때는 보면은 지금 알고 있는 그 해안가 도시들 거의 안 나오잖아요. 삼국지 이런 거 그쵸, 보면. 다 뭐 서안 이런. 그쵸. 장안, 서안, 그쵸, 그러니까 뭐 러양, 병마병 있는 그런 그러니까. 도시가 더 중요했던 거죠. 막 삼국지만 봐도 삼국지에서 해전하는 거는 강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나마 그것도 그렇죠. 양자강에서. 네. 그런 것만 봐도 중국은 뭐 그러니까 외적이랑 뭐 싸우고 이러기에는 나라 자체가 너무 넓으니까 일단 이제 그런 넓은 조건 자체가 육군 중심의 국가를 일단 만들었다는 거죠. 금민 작가는. 그리고 이제 그 해군도 사실 해군도 그렇게 막 발전시킬 필요가 없었던 게 그 중국이 천연 요새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방으로부터 외세 침략을 보호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서 좀 이렇게 사방으로 소개를 해드리자면 북쪽에는 몽골이 있는데 거기는 고비 사막이 있고 이제 그쪽으로 뚫고 들어오려면 당연히 사막을 뚫어야 되니까 되게 좋지 않은 조건이니까 그쪽도 요새의 일종이 되기도 하고 이제 그 오른쪽에는 그 러시아가 있는데 이 러시아 쪽은 당연히 그 시베리아 허허 벌판이기 때문에 인구도 많이 없고 중국을 그렇게 위협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그 남쪽에는 그 이제 라오스, 베트남 이쪽 동남아시아 베트남이 제일 유명하죠. 베트남인데 이쪽은 다 뭐 늪지대고 밀림이고 정글이고 그래서 당연히 뚫고 들어오기 힘들고 이제 그 옆쪽으로는 그 티베트죠. 티베트랑 히말라야 산맥이 있기 때문에 이쪽은 천연 요새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이 사람은 근데 중국을 천연 요새라고 하네요. 그래서 천연 요새라는 거죠. 그렇죠. 천연 요새죠. 근데 중국의 역사를 보면 그 뭐 진한, 수당, 송원, 명청 이렇게 외우는데 한민족이 세운 나라가 오히려 별로 없지 않아요? 거의 이민족이 세운 나라가 많잖아요. 당나라 그렇고 수나라 그렇고. 원나라도 그렇고 그쵸. 청나라도 그렇고 한족이 세운 나라가 명나라, 송나라, 네, 그 몇 개 안 될 거예요. 한나라 정도? 진나라도 그 약간 이민족에 가까운 위치라고 하던데 강족의
그렇지라고 하던데. 근데 이분은 그러니까 넓게 보면은 뭐 그분들도 이렇게 지금 어쨌든 중국을 이뤘다 뭐 그런 의미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중국 워낙 넓으니까 멀리서 쳐들어가기가 이민족 사실 말 타고 다니는 유목민 빼고는 중국을 제대로 쳐들어간 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북쪽에서 내려온 적밖에 없었죠. 네. 그렇죠. 몽골밖에 없었으니까. 맞아. 뭐, 그 뒤로는 뭐 이제 몽골이 영국이 제일 무서웠겠네요. 중국 입장에서.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 뭐 청나라 만주족, 칭기스칸. 청나라 만주족. 만주족. 네. 그러니까 중국은 북쪽이랑 씨름하는, 그러니까 밑에는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해군이 발달을 안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해군이 만약 일본이 만약에 해군으로 계속 쳐들어왔으면 해군이 강했겠지만 그럴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죠. 북쪽에서 내려온 기마병들만 상대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일본은 그 먼 거리를 항해해서 중국을 쳐들어가는 것보다 한반도를 한국을 쳐들이는 침략하는 게 게 훨씬 나았을 테니까요. 그 시기에는 뭐 그리고 그 바다 건너기가 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약간 결과론적일 수 있는 게 다 끝나고 나니까 그게 하나의 중국이 됐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그 외의 것들을 로부터 지켰다는 거지. 솔직히 그때 당시에는 내분이지 뭐 안에서 치고받고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그런 싸웠는데. 거예요. 천연 요새라기보다는 어떻게 중국 저 큰 나라가 하나로 유지가 내려왔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로 유지된 중국으로 보면 천연 요새긴 한데 그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그거는 가능하죠.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이 큰 덩어리가 왜 유럽처럼 쪼개지지 않고 그치, 하나일까? 그거를 얘기하는 그러면은 거죠. 얘기를 설명할 수 있죠. 위에가 뭐 초원으로 막혀 있고 옆쪽이 그 고지대잖아요. 티베트 고지대로 막혀 있고 아래는 늪지대로 막혀 있고 동쪽은 바다로 막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게 좋겠네요. 근데 나는 중국이 신장 지구랑 티베트를 포기 못하는 이유가 저는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뭐 그 예능에서도 나온 그 이제 책을 읽어드립니다. 그 예능에서도 나온 내용이긴 한데, 그러니까 티베트와 신장은 뭐 이게 뭐 얘네들을 독립을 허용하면 다른 데도 허용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 안보와 되게 직격으로 연결돼 있는 게 있어요. 그 티베트를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티베트의 위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히말라야 인도와 그 닿아 있는 히말라야 산맥의 바로 옆쪽에 있는 고원지대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높아요. 그 높은 지역에서 만약에 그 높은 지대에서 전쟁을 하다 보면은 만약에 얘네들이 독립을 했다. 그럼 이 높은 지대를 만약에 인도나 그 주변 국가가 이 티베트를 정복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군사적으로도 되게 불리한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쟁을 했을 때 그 가장 첫 번째 과제가 고산을 차지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위에서 내려다보면 상대보다 더 큰 그림을 그렇죠.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티베트가 독립을 하거나 뭐 인도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만약에 히말라야 요새를 뚫어서 티베트를 차지하는 그게 된다면은 이제 그게 중국 안보에 직격탄이 된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또 티베트가 양쯔 황허의 수원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수원은, 이 두 강은 사실 중국의 수원 물에 그렇죠. 그러니까 물의 공급원인 거죠. 이 강의 공급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강의 그 물 흐름을 차단한다 그러면 진짜 물이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 한강 끊긴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진짜 재앙이잖아요. 그러네요. 맞아. 그러니까 강원도를, 그러니까 우리한테 강원도 같은 위치인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그래서 이 뭐 우리나라가 강원도 독립을 허용할 수 없겠지만 만약에 강원도가 우리는 독립국가 만들 거예요. 그러면 약간 이런 한강 물 흐름을 끊을 수 있는 뭐 그런 이유처럼 이제 절대 그거를 독립을 허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신장 자치구로 좀 넘어가 보자면 신장 위구르족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많이 맞아, 들었죠. 많이 들어봤죠. 근데 이 신장이 티베트보다 위쪽이긴 한데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뭐 이렇게 중앙아시아와도 닿아 있지만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이란 중동 이슬람 국가로 갈 수 있는 교두보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 있는 국가가 8개, 자그마치 8개라고 합니다. 근데 이 모든 나라들이 들어오는 일종의 통로거든요. 통로고 완충지 역할을 해요. 이게 완충지라고 하면은 이제 그 베이징이나 뭐 진짜 주요 국가로 만약에 육군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딱 이쪽 지역이 그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를 포기를 하게 되면은 이 정말 중요한 완충 지역을 하나 잃게 되는 거고요. 또 그거와 별개로 핵실험장이랑 원유도 다량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자원적인 측면에서도 봤을 때 포기하기 되게 힘든 곳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 티베트 신장 위구르 엄청 경제 소득도 낮고 내륙이기도 하니까 뭐 별거 없어 보이는데 왜 저기 가지고 저렇게 욕 먹으면서까지 중국이 저랬나 뭐 그것도 보니까 옛날에 마오쩌둥이 통일 전쟁
나라 세우자마자 쳐들어가서 점령했잖아요. 그래서 왜 뜬금없이 티베트에 쳐들어가서 욕을 먹지? 막 생각을 했는데 중국인들은 이런 좀 의식이 있나 보네요. 티베트가 안보에 중요하다는. 그러니까 이게 너넨 우리 나라야 이게 아니라 너네는 우리 이제 안보 때문에 포기를 할 수 없어. 약간 이런 거겠죠? 근데 완충지대로. 근데 이게 저는 되게 이거 읽으면서 궁금했던 건 어쨌든 백 기자가 중국통이기도 하니까. 근데 중국에서 살 때도 실제로 이 티베트 신장지구를 언급할 수 없는 분위기였어요? 저는 외국인이니까 언급을 했는데 네. 당연히. 근데 뭐 뉴스를 보면은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을 뭐 북경에 있는 아니면 뭐 상해에 있는 사람들이 외신을 통해서 보지 않는 이상 국내 뉴스에서 보지는 않는 거죠. 뭐 실제로 우리 중국 뉴스에 끊임없이 등장하는 게 약간 신장 자치구랑 티베트 지역 관련된 중국 뉴스잖아요. 뭐 네. 자꾸 독립하려고 하는데 지금 거기 막고 있고 뭐 거기에 있는 무슨 수용소 같은 데서 뭐 탈출한 사람들이 막 나와서 인터뷰하고 이런 기사가 되게 많은데 실제로 중국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죠. 진짜 근데 중국은 그렇게 넓은 나라인데 그런 뉴스 통제가 되나요? 제가 이번에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보고 아는 언니가 진짜 PR을 공부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내보내는 보도자료 이런 PR이나 아니면 기업 PR 등등 더 큰 PR을 공부하고 싶으면 중국을 공부하라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중국이 어떤 보도자료 그러니까 그 국가에서 어떤 정책에 따른 보도자료나 이런 거를 낼 때 밑밥을 6개월 전부터 깐대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얘네가 만들고 싶으면은 그거를 6개월 전부터 비슷한 사건들에 대한 뉴스를 막 내는 거예요. 뭐 이런 사건이 있었고 뭐 이런 사건에서는 이게 되게 좋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여론을 만들어낸 다음에 막판에 엄청나게 큰 사건을 빵 터뜨리면서 이렇게 되면 이건 해야 된다 이러면서 그 정책을 완전히 밀고 나오면서 그렇게 만든다는 오히려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공산주의 그냥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니까 그냥 하고 싶으면 오늘 발표해서 하고 이럴 것 같은데 그쵸. 엄청 그런 작업을 잘 하는 엄청 건가 보네요. 밑밥을 엄청 오랫동안 열심히 깔고 의외다. 뭐 기업도 뭐 그런 정책하고 관련된 기업들을 6개월 전부터 밀어주는 그런 밑작업을 밑그림을 다 그려놓고 난 다음에 하니까 전혀 그 반향이 없대요. 그러니까 반향이 없는 게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다 약간 세뇌당한 뭐 약간 예를 그런 들면 세니까. 뭐 전 국민 얼굴 인식을 하겠다 이러면은 뭐 얼굴을 인식 못해 놓친 사례 이런 거 그렇죠. 그런 보도를 사례를 6개월 전부터 계속 내보내는 거예요. 뉴스던 아니면 뭐 예능이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그거를 익숙해지게 만들고 그게 안 되면은 뭐가 안 좋은지를 계속 밑밥을 깔아가지고 그런 보도자료를 계속 내보내고 근데 그 보도자료가 너무 보도자료 같지가 않대요. 그러니까 너무 작업을 잘 해놓는 작업을 잘 해놔서 우리나라는 딱 보면 보도자료 그러니까. 채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대요. 오. 그래서 저보고 PR은 공부하고 싶으면 근데 우리 저번에도 그 중국 공산당의 그 인재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대기업이 관심 많다고 그렇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맞아요. 우리가 관심 많은 게 아니라 대기업들이 실제로 관심이 많다는 얘기했는데, 근데 이게 이거 생각해 보면 그 외국에서 그냥 색안경 끼고 보거나 그냥 그저 반중 의식으로 볼 게 아니라 진짜 중국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어찌 됐든 14억인가요 지금? 그걸 매니지먼트 하고 있다는 거니까 그리고 성과를 내고 있으니까 물론 안 좋은 점이 맞죠. 뭐 민주주의 인권의 관점에서 문제지만 그걸 비즈니스적으로 접근을 하는 분들한테는 그런 건 진짜 엄청난 거죠. 공부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정치적으로는 좀 비판받아야지 마땅한 일들 많이 하는데 위구르족은 그 위구르 뭐 100만 명 수용소 있다는 거 그거는 미국에서 오히려 엄청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보니까. 이제 조 바이든이 당선이 됐잖아요. 미국 민주당은 인권 문제에 굉장히 진지해요. 그래서 그거를 분명히 파고들 거고 그래서 그게 되게 큰 문제가 될 거라는 말이 많은 거죠. 그래서 중국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 있다면서 트럼프보다 오히려 바이든이 피곤할 것 같다고. 트럼프 좋아하는 사람 되게 많았어요. 트럼프는 차라리 의외로. 그냥 돈만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어차피 중국 돈은 많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바이든이 사실 뭐 트럼프가 정말- 말로만 때렸지 뭐 실제로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게 때린 건 없거든요. 오히려 대미 무역 이제 미국 입장에서 대중 무역 적자도 오히려 늘었잖아요. 그쵸. 그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트럼프 방식보다는 결국 바이든 방식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게 뭐 인권하고 환경 문제를 건드릴 건데 환경 측에서는 중국이 조금 숙였어요. 근데 이제 인권 문제는 분명히 이런 티베트나 신장 위구르족 얘기가 나오면 그게 엄청 지금 민감한 주제란 맞아. 말이에요. 그리고 중국은 경제는 양보해도 그러니까 인권 이슈 자체는 그냥 정권의 정당성 문제가 돼버리니까 맞아요. 양보할 수가 없죠. 차라리 뭐
콩 사주고 이런 거 되죠. 콩 몇 조 원어치 사주고 이런 거는 뭐 되죠. 대두 몇 조 원 사주고 이런 거. 티베트랑 신장지구가 만약에 독립하겠다 그러면은 막 저쪽에서 독립하겠다 그러고 저쪽에서 독립하겠다 그러고 그러면 그렇죠. 하나의 중국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홍콩 때 진짜 근데 실감한 게 홍콩 사태 때 심각했잖아요. 엄청 근데 그때 지금도 사람들이- 심각하대요. 지금 뭐 사람들 홍콩이 왜 중요하냐면 미국 중국 안에 사실은 지금은 거의 영향력이 거의 뭐 경제 규모가 뭐 거의 순위 도식 순위로도 아래쪽이래요. 아래쪽이 됐는데 근데 그게 외국 자본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창구가 이제 열어놓은 게 그거잖아요. 직접적으로 열어놓은 게. 그렇죠. 그래서 그 외신 같은 데서는 중국이 아직은 어쨌든 외자가 필요하고 이러니까 홍콩이라는 저 금융 허브를 포기할까 막 이러면서 뭐 어째 타협을 볼 거다 이랬는데 결국은 그런 거 없었죠. 차라리 그쵸. 그냥 금융 허브 포기하고 말지 그런 거 필요 없어 하는 거 보면서 아니 그것도 재밌는 게 저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언니가 사실은 그 중국 기업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중국 얘기를 되게 약간 외국인이면서 현지인의 입장으로 되게 많이 보는데 실제로 홍콩에 중국인들이 더 많이 가서 살 것 같잖아요. 네. 왜냐하면 홍콩이 이제 약간 세력이 약해지고 홍콩에 있던 사람들이 막 떠난다는 그런 뉴스가 되게 많이 맞아요. 났잖아요. 대만으로 간다. 근데 실제로는 중국인들이 홍콩에 가지를 않는데요. 왜냐하면은 너무 오래전부터 홍콩은 되게 구리다. 라는 진짜요? 그런 인식을 중국 본토에서 계속 심어줬다는 거예요. 홍콩보다는 현전 이 위다. 현전이 어디예요? 그 붙어 있잖아요. 홍콩 바로 옆에 있는 그래서- 아예 접경하고 있잖아요. 아 아예. 그래요? 네. 거기가 더 위다. 그래서 오히려 거기 집값이 엄청 뛰고 홍콩에는 아무도 중국인들이 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홍콩에 대한 환상도 근데 홍콩에 대한 이미지가 뭐냐면 중화권이면서 서양과 중국의 맞아요. 접점이 뭔가 꽃핀 곳 이런 느낌인데 우리한테는 그런 이미지 메이킹이 하나도 안 돼 있으면 그냥 뭐 타락하고 뭐 똑같죠, 집값 뭐, 비싸고 예. 뭐 바글바글한 곳 이렇게 되는 거죠. 더럽고 뭔가 걔네는 아직도 카드보다는 현금이 더 우선시되고 우리는 위챗으로 다 하잖아요. 약간 이런 거를 되게 많이 이미 심어놨다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생각할수록 중국에 대해서 왜 알아야 되냐면 중국이 막 세뇌하고 뭐 공산당이 통제한다고 하지만 세뇌하는 사람이 14억 명이 돼버리면 지구적인 여론으로 봐도 그게 그죠. 과연 그들만의 오해라고 하기에는 네. 하나의 또 엄청난 의견이 큰 약간 사실들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진짜 그런 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 홍콩에 그렇게 생각할 줄 약간 선망할 것 같은데 그래도. 저도 선망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된 지가 되게 오래됐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의외다. 네. 아무튼 여기까지 이제 시간이 좀 돼가지고 1부를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이제 중국의 내륙에 관한 이야기였죠.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자면 중국은 지리적으로 보자면 외세의 침략을 막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조건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티베트와 신장 자치구의 독립을 허용할 수 없다. 여기까지 이제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까지가 중국 내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럼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네.